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오늘도 신세기 에반게리온 읽은 것처럼 설명해드림, 설명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전 영상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영상 상세 보기 하단에 있는 이전 편들을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편을 즐겨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에반게리온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냥 조금 재밌게 본 사람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평생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에반게리온 물건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반게리온 공식 가이드북입니다. 예, 이거는 서점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반게리온의 그 만화책 코믹스 버전의 표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앞쪽에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뒤에는 이제 스토리에 대한 요약이랄까? 그런 거랑 각 인물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치만 여기에도 사실 에반게리온의 인류 보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래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냥 굿즈로 가지고 있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요겁니다. 요건 이제 티켓인데요. 이제 Lines of Evangel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반게리온 전시회를 했었어요. 이게 여기도 써있지만 2025년 8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홍대 AK플라자 4층에서 진행했던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 티켓은 제가 이 아스카 랑그레이의 그 그림인데 잘 안 보이네요. 좀 각성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극장판 버전의 그 아스카인데요. 이게 또 표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모으기 위해서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뒤에는 이렇게 멋지게 라인즈 오브 에반게리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로 했던 전시라고 하더라고요. 에반게리온 원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전시였는데 나름 재미있었습니다만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의 원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봤지만 엄청 기억에 남는 전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캔 배지입니다. 캔 배지. 카이오도 에반게리온 피규어 월드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거 요렇게 약간 둘이서 지금 썸머 솔트킥을 갈기고 있는 사도한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2호기랑 초호기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차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공식 굿즈인 것 같습니다. 카이오도 피규어 뮤지엄에 가면은 구매할 수 있는 캔 배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홍대에 자주 가는 그 에반게리온 굿즈샵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꽤 저렴하진 않았고요. 제가 항상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튼 굿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드려야 되는데, 이전의 이야기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이 일본에 제3신도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정체불명의 존재, 사도라고 하는 생명체들이 자꾸 습격을 해와. 근데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계속해서 일본으로 사도라고 하는 그 생명체들이 습격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UN 있죠? UN 국제연합, 거기서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 네르프라고 하는 조직인데 거기서 사도를 막기 위해서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형 기체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럿들을 태워가지고 사도를 막는 건데, 사실 이 배경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이렇게 에반게리온을 만들고 파일럿을 육성하고 뭐 이럴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세계 각지에서도 에반게리온을 만들고 있었고 파일럿도 육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으로 쳐들어오는 사도들의 그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들은 안 되겠다, 외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네르프라는 곳이 독일에도 지부가 있거든. 그래서 독일 지부 네르프에서 지원을 받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에반게리온 2호기 빨간 색깔 기체, 그리고 그 2호기를 조종하는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라는 꼬마 소녀가 이제 항공모함에 이제 배송이 오고 있었어. 그리고 그거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일본 지부에 있는 네르프 직원들이 갔는데, 그 와중에 네 번째 사도가 수중에서 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이야기고요.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물속에서 하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밖에 나가봤는데 저기 멀리서 항공모함이 탁 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 데가 배거든요, 지금. 근데 저기 멀리 있는 배가 터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야! 이러면서 신지, 주인공 이카리 신지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아스카는 내가 이들에게 내 실력을 보여줄 때인 것 같다 하면서 되게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그치만 이 지금 항공모함 항대를 운행하고 있는 이 유엔군 해상군 사령관은 굉장히 시급한 거야. 왜냐면은 잘 운송해가지고 일본에 도착하는 게 본인 목표인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도가 등장해버리니까 굉장히 위기인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도를 본 적이 없어. 그냥 군인이니까. 일반적인 군인들은 사도를 볼 일이 없어요. 사도는 일본으로만 계속 오고 있거든. 왜인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유엔군 사령관이 다른 해상군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함대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살피도록! 이러면서 쌍안경으로 저기 멀리 보이고 있는 이제 해상 타입의 사도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젠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면서 보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생명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뭐 날아서 온다든지 이족보행으로 걸어온다든지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완전 해상 타입이야. 그래서 약간 가오리처럼 생겼어요. 네. 어쨌든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그 해상군 사령관 옆에 있던 카츠라기 미사토 대위, 이 사람이 지금 네르프의 직원들을 이끌고 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함상에 온 거였던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저기, 정 그렇게 난처하시면 저희 네르프 쪽으로 작전권을 넘기시죠. 하는데, 조용! 구경꾼들에게 작전권을 넘겨줄 순 없다. 보고 있기만 해!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야. 왜냐면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엔군 사람들은 네르프 직원 사람들을 썩 반가워하지 않아. 예. 왜냐면은 이 전쟁이라는 게 남자의 싸움이다. 총, 포, 칼 이런 걸 들고 사람이 가서 직접 싸우는 게 전쟁이지, 웬 로봇에 14살짜리 소녀가 타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는 못 믿겠다 이거야. 그래서 네르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전권을 차마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튼간에 그래서 각 항공모함에 있는 대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사도를 요격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AT 필드라고 하는 4차원의 방패를 써. 그래서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물론 유엔군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소용없는 공격을 계속 강행하고 있던 거였죠. 네. 하지만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상황이 이 네르프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뭐가 이례적이냐? 지금까지요,
사도들은 다 일본의 현지에 있는 제3신도쿄시라고 하는 곳으로만 쳐들어왔어. 그죠? 근데 이번엔 해상이잖아. 근데도 공격을 해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수중사도는 또 본 적이 없는 타입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아스카,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에반게리온의 2호기 파일럿이 남들 몰래 그 이제 상부 몰래 플러그 슈트를 갈아입어 첫 전투를 멋지게 뽐낼 준비를 마친 거죠. 하지만 그런 그녀도 사실 실전 경험이 없어요. 연습만 열심히 했고 정말 싸워본 적은 없거든. 그래서 그런지 약간 떨리는 것 같아. 근데 떨리는 걸 티내고 싶진 않은 거야. 얘가 기본적으로 관종인데다가 약간 완벽주의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스카 해보는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신지, 옆에 이카리 신지가 있거든. 초기의 파일럿 걔한테 자 너도 입어 하면서 플러그 슈트를 주는 거예요. 일단 입으라니까 입긴 입는데 이 아직 상부의 허가가 떨어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격을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신지가 아스카한테 되묻는 거야. 저기 플러그 슈트를 입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데 아스카가 당차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타서 싸우는 거지. 그리고 너도 같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일축을 하는 겁니다. 에바에 탄다니 미사토 씨의 허락도 받지 않은 걸? 이러면서 이제 신지가 우물쭈물해 하는데 바보 그런 건 이긴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상당히 막무가내입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나갈 거면 혼자 나가면 되는데 굳이 신지를 태우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 엔트리 플러그에다가. 그 왜일까? 둘이 타면은 싱크로가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시너지가 나지 않아. 그래서 왜 신지랑 같이 타는 걸까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첫 전투다 보니까 떨려서 그랬던 것 같아. 아무래도 경험자가 같이 타면은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도 뭔가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탄 게 아니었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내 바로 뒤에서 봐라. 뭐 이런 의미로 태웠을 수도 있겠죠. 여튼 간에 둘이서 아스카랑 신지가 상부의 명령 없이 엔트리 플러그에 탑승을 해요. 그리고는 에반게리온 2호기 가동! 하고 우 하면서 멋대로 가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 모습을 다 함께 보고 있던 유엔군 사령관과 미사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뭐야? 가동 중지다. 제자리로 갖다 놓도록 해! 하면서 응급하게 반응을 하는데 미사토는 속으로 나이스 아스카!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죠. 워낙 꼰대니까 말이 안 통해. 우리가 할게요 계속 말하는데 안 통해. 에이 어른 싸우는 데다가 애들이 낄라 그래 이러면서 자꾸 안 껴준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제멋대로인 출격을 하는 아스카가 낫다 이거지. 네르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함장의 마이크를 미사토가 뺏어가지고 이제 타고 있는 애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아스카 출동이야! 하면서 명령을 딱 내리는 거죠. 그 출동 명령에 천막에 감춰져 있는 채 이송되고 있던 2호기가 천막을 촥 걷어내고는 크게 점프를 푸쉬 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항공모함 위에 푸쉬 하면서 착지를 해요. 근데 되게 멋있어. 마치 로보트가 어떤 망토 같은 걸 걸친 느낌. 사실은 이제 에반게리온이 외부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천막을 걸치고 있던 거였는데 막상 함상 위에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 천막을 망토처럼 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그게 멋있어 뭔가. 새빨가면서 동시에 굉장히 날렵한 기동력을 갖고 있는 2호기가 이제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에반게리온 2호기에는 지금 현재 엄빌리컬 케이블이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함상이니까. 그 임시 기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체내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기동을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이 근데 58초야. 이게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인데 그 5분은 이 기체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격하게 많이 움직이면은 시간이 더 줄어들고요. 정적인 활동을 하면은 더 길어져요. 근데 지금 얘가 점프 뛰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58초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당장 전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사도랑 싸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지금 에반게리온 2호기는 그냥 이송되어 오는 중이었어.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비가 B형 전투 장비야. A형이 아니라 B형이다. 그러니까 수중전에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안 돼. 무기도 없어.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사도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지가 엔트리 플러그에 뒤에 타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저기 B형 전투 태세면은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는데 아스카가 안 빠지고 싸우면 돼! 라고 패기 넘치게 말하고는 자! 출전합니다! 팍 외치고는 점프를 팍 뛰거든요. 그 점프를 뛰어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면은 이 항공모함 배가 여러 대가 있거든요. 한 열 몇 대가 있어. 이 에반게리온이 되게 소중한 전투 자원이었기 때문에 태평양을 수호하는 이런 함대들을 다 끌고 온 거야. 근데 어떤 배는 엄빌리컬 케이블이 있었어. 어떤 배에 임시용으로. 근데 지금 이 배랑 지금 아스카가 있는 곳이랑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점프를 팍 뛰어가지고 항공모함들을 징검다리처럼 써가지고 저 끝에 있는 엄빌리컬 케이블이 있는 항공모함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프 뛴 채로 말하는 거야. 비상용 외부 전원을 갑판에 준비해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에? 뭘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신지가 지금부터 날아오를 거야! 이러는 거야. 날아오른다니 그게 무슨... 그 말을 하자마자 항공모함 위로 팍 하면서 물에 안 빠지면서 굉장히 차기적인 방법으로 엄빌리컬 케이블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걸 보니까 밟힌 그 배들이 멀쩡하겠어요? 당연히 안 멀쩡하지. 그 위에 있는 막 뭐 F-15 막 이런 전투기들 막 다 물에 빠지는 거야. 이걸 보니까 이제 그 유엔군 함장 그 사람도 이제 단단히 화가 나는 거죠. 네. 저 꼬맹이 완전히 자기 멋대로구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한켠으로는 사실 잘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거의 사실상 총력을 다 했는데 털끝 하나 지금 상처가 안 나고 있거든, 사도가. 그러니까 얘가 유일한 희망인 걸 알고는 있는 거죠. 그치만 내 곤조가 포기를 못하는 거야. 여튼간에 그렇게 2호기가 점프를 팡팡 뛰면서 엄빌리컬 케이블이 있는 제일 끝에 함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착지 직전이야. 그래서 에반게리온 2호기 착함합니다! 하면서 쿵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을 기체 이 등 뒤에다가 칭 하고 꽂는 거야. 이렇게 해서 59초 남았던 그 시간이 정말 몇 초 남겨놓고 외부 전원을 꽂음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뒤에 있던 신지가 말합니다. 그치만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 네, 맞습니다. 전원 문제가 해결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2호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아스카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면 충분해! 하면서 이 기본으로 있는 칼이 있거든요. 어깨 쪽 그 아머에 이 달려있어 칼이.
그거를 싹 꺼내가지고 앞으로 뻥 하는 이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칼을 꺼내. 요걸로 싸우면 된다 이거야. 근데 때마침 사도가 에반게리온 2호기가 있는 그 갑판까지 왔어. 그래서 물속에서 첨벙 하다가 팍 뛰어오르는 거야. 슉 해가지고 2호기를 덮쳐. 배 갑판을 다 덮치는데 이 크기가 차이가 워낙 크고, 그리고 2호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놓쳐버려. 걔가 갑자기 덮치니까.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물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예. 왜냐면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에 항공모함 어떤 구석에 있던 헬리콥터가 트트트트트 하면서 돌아가더니 미사토! 하고 외치는 거야. 누구냐? 이 배에 타고 있던 다른 네르프 직원, 독일 지부에서 왔던 카지 료지였습니다. 예. 뭔가 이 헬리콥터를 돌리는 게 뭔가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혹시 뭔가 도움이 되는 작전을 세웠나 보다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미사토가 하! 카지!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는데 카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전달할 물건이 있어서 말이야. 먼저 갈게. 이러고 헬기 타고 먼저 도망가. 그래서 야 먼저 가면 어떡해!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카지는 여태까지 늘 그런 식이었나봐. 그래서 약간 좀 익숙해해요 미사토 씨가. 여튼간에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2호기에 탑승해 있는 신지, 아스카 둘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토 씨가 다시 아스카한테 마이크를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아스카! 피형 장비로는 수중 전투는 무리야!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그런 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하면서 아스카가 굉장히 당차게 말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사도한테 2호기가 물려서 쭉 바다 밑으로 끌려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엄빌리컬 케이블도 같이 끌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길이가 꽤 길어. 다행히도. 근데 어쨌든 간에 땅 밑속으로까지 부딪힐 정도로 사도가 2호기를 끌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막 땅에 막 긁으면서 막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 선이 길이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풀리는 것처럼 풀리다가 길이가 다 됐으니까 선이 끊어지진 않고 텅 하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야. 줄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케이블에 꽂혀있던 2호기가 이 사도한테 풀려나게 돼. 반동으로 인해서 텅 하면서 놔버린 거지. 그리고 사도는 저 멀리로 이제 헤엄을 쳐 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속도를 잃었으니까 저기 멀리 갔다가 다시 속도를 찾아가지고 2호기를 공격해올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맞았는지 네르프 직원이 아스카한테 말을 해줘요. 사도! 2호기를 향해서 전속력 접근 중!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스카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이번엔 정말로 물리쳐주겠어! 하면서 의지를 다잡는데 척컥 이 조종기를 아무리 휘둘러봐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2호기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안 움직이잖아! 하면서 당황해하는데 물속이니까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했지. 아까부터 안 들은 건 아스카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근데 막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싸울 수는 없어. 뭐 헤엄을 친다든지 이런 건 이제 그냥 불가능하고 힘을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난관인 건데 신지가 이제 아스카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안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 B형 전투 태세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스카가 신지한테 화를 내. 아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
지가 들어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가 안 되니까 뒤에 있는 애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 네가 그렇게 싸우겠다면서 이러면서 신지가 당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스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서드 칠드런이면서 한심하기는 막 이래. 의욕은 앞서는데 현실은 약간 좀 못 따라가는 이제 그런 타입인 거죠. 되게 예쁘고 아마 천재인 것 같아요. 세컨드 칠드런인 거 보니까 이것저것 잘하는데 의욕이 좀 많이 앞서는 타입인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신지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기 멀리서 아까 멀리까지 헤엄쳐 갔던 그 네 번째 사도 걔가 다시 전속력으로 푸 하면서 헤엄쳐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온다 하면서 아스카한테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입을 쭉 벌리고 오는 거야. 또 먹으려고. 근데 그 벌린 입 사이로 뭐가 보이는 거죠. 네. 뭐냐면은 코어. 네. 이 사도들의 유일한 약점이죠. 코어를 없애야만 저들의 행동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중요한 기관이 이 목 쪽에, 입 안쪽에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약점을 찾았어. 찾긴 찾았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기냐. 이게 문제인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당장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호기가 사도한테 물려. 그러면서 이제 물속으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익숙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호기는 엄빌리컬 케이블이 꽂혀 있는 상태로 한 이제 배에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그걸 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도. 요 모습이 마치 낚시를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 미끼를 물고 있는 물고기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작전으로 쓰면 되겠다. 이 생각을 미사토 씨가 배 위에서 한 거야. 그래서 유엔 해상군 사령관한테 제안을 해요. 함장님,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야. 떨떠름하죠. 안 들어주고 싶어. 그렇지만 뭔데 그런가? 이러면서 들어보기로 해. 작전은 이랬습니다. 지금 엄빌리컬 케이블이 2호기에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케이블은 항공모함이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줄을 낚시로 치면 땡기자 이거야. 이 아시죠? 낚싯대 어떻게 생겼는지? 릴이라고 하잖아. 감는 거. 이거를 반대로 감는 거야. 그러면은 물속에서 2호기를 물고 있던 사도가 쫙 끌려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당겨져서 올라오는 이 사이길에다가 항공모함 2대를 물속에다가 그냥 박아버려. 물론 사람들은 다 대피를 시키고. 그래서 항공모함 2대를 물에 잠수를 시켜가지고 이 줄에 딸려오는 이 2호기의 그 라인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거야. 그 사이에 2호기가 물린 채로 좀 힘을 내서 사도의 입을 해서 열면 이 안에 코어가 있잖아. 그죠? 그 상태 그대로 아까 잠수해놨던 항공모함을 그 입에다가 그대로 쳐박아. 그리고 2호기는 도망가. 그럼 이제 사도는 항공모함 2대를 입에 물고 있는 형태겠지? 이 상태에서 무선 조종으로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포를 다 사도의 입에다가 발사를 시켜. 쿵쿵쿵쿵 이렇게. 그러면은 터지겠죠. 그리고 아마 항공모함도 같이 터질 겁니다. 이 정도의 위력이면 굉장히 큰 위력이기 때문에 사도의 코어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AT 필드를 가동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우니까.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니까 미사토 씨가 얼른 신지랑 아스카한테 말하는 거지. 신지! 아스카! 절대 사도를 놔주지 마! 이러는 거야. 그 말에 안에 있던 애들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끌려다녀.
사실은 놔주고 싶어서 놔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물려 있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미사토의 계획대로 사람을 다 대피시킨 항공모함 2대를 물속에 딱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 만화라서 가능한 거겠지? 그지? 이게 원한다고 물에 막 가라앉히고 이게 되나?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물속에 잠수함처럼 항공모함 2대가 쏙 가라앉아요. 대각선 모양으로. 그리고 이 각도가 딱 각이 보이는 거죠. 이 항공모함 2대랑 거의 일치할 때가 온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미사토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좋아! 엄빌리컬 케이블 대감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풀려있던 줄이 하면서 막 끌려오는 거죠. 사도도 같이 끌려와. 해수면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근데 입을 벌려야 되잖아. 그치? 이게 사도가 워낙 2호기를 세게 물고 있어. 그것도 있지만 지금 2호기가 B형 전투 장비죠. 그리고 물속이니까 힘도 잘 안 들어가. 게다가 여기 안에 파일럿이 2명 타고 있잖아. 2명 타고 있으면 싱크로가 저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손쉽게 이게 벌릴 수가 없어.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래서 지금 난관이야. 이 상태 그대로 갖다 박으면 그냥 에반게리온도 터지는 거야. 다 같이 터지는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아스카가 뒤에 있는 신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하면서 열려라! 열려라! 이봐 열려라! 이 생각만 집중하자는 거야. 그 두 파일럿이 한 엔트리 플러그에 타 있다 보니까 정신을 합일해야만 이 가뜩이나 움직이지 않는 2호기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두 파일럿이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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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집중을 해. 그 순간에 물려있던 그 2호기가 눈이 삥 하면서 불이 탁 들어오더니 쪼쪼쪼쪼쪼쪼 하면서 꽉 물고 있던 사도의 입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열자마자 항공모함 2대가 바로 쳐박는 거야. 이제 입에다가 퐁 하고. 그리고 다행히도 2호기는 입을 열자마자 바로 몸을 쳐내가지고 멀어질 수 있었어. 그래서 이 파일럿들 안전도 확인됐다. 미사토가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지. 좋아! 발사!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치니까 그 입안에 박혀있던 항공모함 2대가 붐붐붐붐붐 하면서 이 사도의 코어에다가 직격을 쏘는 거죠. 그래서 사도도 터지고 항공모함도 터지고 코어도 터지고 다 터져. 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2호기는 하면서 물 위로 튀어 올라와서는 어떤 항공모함에 하고 그냥 내리꽂아요. 여튼간에 이 처음 보는 두 사람 아스카랑 신지 이 서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신지도 아스카의 저 삐대는 모습 사람 면전 앞에서 막 칙칙하게 생겼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가지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아스카도 마찬가지죠. 신지가 서드 첼드런이라고 하는데 나보다도 잘 조종하는 것 같고 실전 경험도 있고 그런데 되게 좀 티미하게 생겼어 애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그 둘이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네 번째 사도를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요코지카에 도착을 하게 된 네르프 일행들 이제 부둣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2호기를 인계받기 위한 과정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네르프 일본 지부는 2호기를 성공적으로 인수를 받게 되고요. 2호기의 파일럿인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는 신지가 지금 다니고 있던 학교 제1중학교거든요. 이 제1중학교에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르프 소속 파일럿이 우연인지 혹은 필연인지 같은 반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야. 아스카, 레이, 신지 이 세 명이 다 같은 반이야. 천방지축 이들의 학교 생활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란 말인가? 네, 여기까지가 그 하루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던 와중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은 이 네르프 지하본부의 사령관실이야. 사령관실에는 이카리 겐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카리 겐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먼저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쳤던 사람 있죠. 카지 료지. 그 사람도 같이 있는 거야. 이카리 겐도 옆에 있어.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야, 정말이지 난리법석인 출장이었다니까요. 결국 이게 필요한 거였군요. 하면서 어떤 가방을 이카리 겐도한테 건네는데요. 그 가방을 탈칵 하고 열었더니 그 안에 약간 명암 정도 크기 되는 아크릴 박스가 있거든요. 투명한 아크릴 박스 있지. 거기에 주황색 뭐 어떤 용액 같은 거에 어떤 화석 비슷하게 생긴 게 들어있는 거야. 이제 화석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약간 해마 같이 생겼어. 해마. 언뜻 보면 약간 태아처럼도 보여요. 네. 어쨌든 간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면서 이제 카지가 이카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이카리 겐도 총사령관한테. 경화 베이클라이트로 굳혀진 상태지만 틀림없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인류 보안 계획의 핵심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 이카리 겐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야.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이 네 번째 사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2호기를 노리기 위해서 배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카지가 지금 이카리 겐도한테 준 이 무슨 베이클레이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그 아담, 요걸 노리고 접근한 거였던 거야. 근데 이제 카지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헬기를 타고 먼저 다리를 뜬 거였죠. 아무튼 간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보안 계획, 이게 과연 뭔가?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것이 인류 보안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데 과연 이 조그만 건 또 어디다가 쓰는 것인가? 게다가 이 카지라고 하는 허허실실 네르프 직원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 최초의 인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선가 빼온 것인가?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같이 소개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지와 레이가 다니고 있는 제3신도쿄시 안에 있는 제1중학교, 여기에 전학을 왔다고 했잖아요. 아스카가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지만은 혼혈아거든요. 그래서 되게 흰 피부, 고운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많은 학교의 여학생들한테는 질투를 받고요. 그리고 묻 남학생들한테는 짝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지와 그의 친구들인 뭐 켄스케, 스즈하라 이런 친구들은 아스카를 약간 좀 무서워하고 있지. 왜냐면은 얘 성격을 봤잖아. 진짜 성격을 봤잖아. 배 위에서. 친구로서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도 뭐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네르프 기지 업무차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열심히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리츠코 박사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슬며시 다가와가지고 백허그를 싹 하는데, 조금 마른 것 같은데 슬픈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촉촉한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 네르프 독일 지부에서 왔던 카지 료지. 헬기 타고 먼저 도망갔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백허그하는 카지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리츠코 박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는 거야. 약간 받아주는 거죠. 그 말에 카지가 또 한껏 분위기를 잡습니다.
글쎄, 눈물이 흐르는 길목에 점이 있는 사람은 평생을 울면서 살 운명이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멘트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카지가 하는 걸 보니까 카지는 아마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약간 바람둥이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 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이제 백허그 당한 그 리츠코가 카지한테 말을 하죠. 지금 나 꼬시는 거야? 하지만 안 돼. 창 건너편에서 무서운 언니가 노려보고 있거든.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뭐야? 이 앞에 창이 있었거든. 그 창에서 이 백허그하고 있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츠라기 미사토 대위였죠. 창문에다가 얼굴을 들이받고 이러면서 콧바람을 팍팍 내뿜으면서 질투 섞인 시선으로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험실로 미사토가 들어와. 이호기의 인계가 끝났으면 냉큼 돌아가! 이렇게 화를 내거든. 근데 카지가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아침에 파견 명령이 떨어져서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옛날 생각나는데 그래? 3명이서 오붓 하니까 좋잖아. 이러는 거야. 그 말에 이제 미사토 씨가 화를 내거든. 누가 너 같은 거랑!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 말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실험실에서 왱 왱 왱 왱 하면서 붉은 빛이 막 깜빡깜빡 하는 거야. 네. 5번째 사도가 출연한 것이었죠. 네. 다시 또 학교에 있던 파일럿들을 전부 비상소집을 하게 되고요. 네르프는 다시 일종 전투태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예. 신지와 아스카 각각 초호기와 2호기가 이제 탑승한 채로 그 개체보다 더 큰 비행기에 한 기체씩 실린 채 공중 어디론가 이제 출격을 하고 있어요. 미사토가 이제 지하 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그 신지와 아스카한테 상황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자, 제군들! 지난 3번째 사도의 출현으로 제3신도큐시의 요격 시스템은 큰 타격을 받았어. 현재까지의 복구율은 26%. 가용 가능한 방어 시스템이 없단 소리야.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바다로부터 접근해오고 있는 5번째 사도를 육지로 접근해오기 전에 우리가 막는다. 초호기와 2호기는 교대로 목표물을 피상 공격 그리고 근접전을 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텀이 한 2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 되자마자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신 도쿄시라는 곳이 사도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요새 도시였단 말이야. 포 같은 것들도 나름 준비가 되어 있고 에반게리온한테 줄 수 있는 라이플 뭐 이런 거 방어막 이런 것들도 다 그 도시에 있어요. 근데 지난 그 3번째 사도 있잖아. 레이랑 이제 신지가 힘을 합쳐가지고 무찔렀던 그 친구가 너무 센 녀석이었어. 그래서 도시를 다 복구를 못했어 아직. 근데 5번째 사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4번째 사도는 아까 그 해상에서 싸워서 물리친 개고 5번째 사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로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막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내리기 위해서 전투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날아가고 있던 초호기와 2호기가 공중에서부터 해안가로 하고 착지를 해요. 그러더니 때마침 저기 바다 멀리에서 물보라를 막 뿜으면서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꽤 큽니다. 엄청 커요. 약간 모양이 불가사리 같이 생겼어. 이 불가사리 같은 그 사도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육지로 이제 하고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아스카는 그걸 보면서 약간 툴툴대.
뭐라고 하냐면은 채 일본에서의 첫 전투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신지랑 같이 싸워야 하는 거야? 쪽수로 미는 건 치사하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스카 얘는 뭐 지구 평화, 세계 평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남들한테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자긍심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하면서 신지한테 말을 하는 거지. 야 신지, 네가 어모를 맡아. 근접전은 내가 할 테니까. 이러는 거야.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받겠다 이거지. 그 말에 신지가 어머라니 하면서 당황해하지만 뭐 걔가 그렇게 말하고 그냥 뛰어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해안가의 선체로 초호기는 멀리 오고 있는 그 사도를 총으로 탕 쏴. 그 사이에 이호기가 점프를 푸 하면서 다가가는데 날아가면서 칼을 싹 꺼내가지고 사도를 향해서 치앗 하면서 핑 하고 일도 양단을 해버려. 반으로 쫙 갈라버린 거죠. 사도가 반갈죽을 한 거야.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신지가 꽤 놀라죠. 오, 역시 입만 산 건 아니구나 하면서 좀 놀라고 있었어. 근데 그 반으로 갈라진 사도가요, 이 잘린 단면이 하면서 자라나는 거야. 그러면서 큰 성체의 사도 둘로 나뉜 거예요. 그 증식을 한 거지. 이번에 등장한 5번째 사도, 통칭 이스라펠이라고 불리는 저 사도는 코어가 2개야. 가슴에 코어가 2개인 겁니다. 2개지요. 그게 된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뭐야? 하면서 이제 아스카랑 신지랑 네르프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코어가 2개인 애는 없었거든. 게다가 이 둘로 나뉜 사도는 전투력이 2배야. 그래가지고 이 초호기랑 이호기가 쪽도 못 쓰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비상으로 이제 N2 지뢰 그걸 터뜨려가지고 행동을 좀 무력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N2 지뢰가 만화상의 설명에 따르면은 거의 핵폭탄의 그런 위력이랑 맞먹는 그런 지뢰야. 그래서 그 후유츠키 부사령관이 그런 말을 해. 이거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겠구만. 이러는 거야. 그 지형이 다 날아갈 정도로 엄청 센 폭탄인 거죠. 근데 그걸 썼는데도 사도는 죽진 않았어.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결국 반으로 갈라진 채인데 얘가 아마 그거인 것 같아. 일정 이상의 타격을 입으면은 몸을 나누는데 다시 또 방어력이라든지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몸으로 붙이는 것 같아. 여튼간에 지금 다시 반갈죽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얘가 굳어 있어. 잠깐 이제 행동을 멈추게는 만든 거죠. 여튼간에 초호기랑 이호기가 지금 사도의 공격으로 고꾸라졌기 때문에 바로 기지로 회수를 해왔어.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저렇게 굳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쟤를 무찔러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네르프 기지에서 파일럿들 모아놓고 미사토도 모아놓고 네르프 직원들도 모아놓고 저기 지금 멈춰있는 쟤를 어떻게 물리치면 좋을까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신지랑 아스카는 지금 팔짱 끼고 등을 이제 돌리고 있어. 서로 꼴 보기도 싫다 이거야. 막 이러고 있어. 너무 독단적이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냥 완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스카 얘가 지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겠다고 나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신지가 말하고, 아스카는 반대로 신지 얘가 너무 덜 떨어지고 대응이 늦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사도랑 같이 싸웠을 때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완전 극과 극이야. 그래가지고 서로를 그냥 뭐 벌레 보듯이 보고 있어. 그 말에 후이츠키 부사령관이 말을 하는 거야. 너네가 해야 하는 건 에바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무찌르는 거야. 이번 사건으로 기관들의 네르프에 대한 신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에휴, 됐어.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어서 빨리 대응책을 찾아서 사도를 섬멸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확실히 이전까지의 방식은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내로 찾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코어를 그 두 개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을요. 네. 이 적당히 강력한 공격으로는 사도가 그냥 증식만 할 뿐 무찌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와중에 카지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이 됐는데요.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온 신지. 이제 6일 뒤면은 저 사도랑 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야. 어쨌든 집에 들어왔어. 다녀왔습니다. 뭐 아무도 없겠지만 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신발을 벗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신지가 원래 미사토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 방에 문을 탁 열었는데 이삿짐 센터 짐이 엄청나게 와 있는 거야. 택배 박스가 엄청 쌓여 있어. 그래서 뭐야 이거?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신지 뒤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막 털면서 태연하게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뭐긴 뭐야 바보 신지. 오늘부터 내가 미사토 씨랑 같이 방을 쓰기로 했어. 그 말인즉 너는 팽당했단 뜻이지?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스카가 미사토 씨네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쫓겨나는 건가? 이러면서 신지가 좀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뒤이어서 미사토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지랑 아스카가 이제 투닥투닥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잘 들어왔어. 벌써부터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 말에 이제 뭘 잘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신지랑 아스카가 미사토한테 대묻는데 이번 작전 준비 말이야. 이러는 거야. 투닥투닥대고 있는데 뭘 잘하고 있다는 걸까? 뒤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요. 이번에 섬멸해야 하는 사도의 약점은 단 하나. 분리 중인 코어를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뿐이야. 다시 말해서 에바 2대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코어를 한 번에 공격을 해야 한단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둘의 협력과 완벽한 호흡이 필요해. 라는 거야. 아이고, 근데 지금 이 둘이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을 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아스카를 미사토 집으로 데려온 거였던 거예요. 신지랑 아스카랑 너네가 남은 일주일 동안 붙어서 살아봐라. 그러면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 싶어가지고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스카가 미사토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였던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스카가 개거품 무는 거야 이제. 말도 안 돼요. 예로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막 화를 내. 그런데 그 말에 미사토가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돌격으로 예정된 건 6일 뒤야. 그 안에 너희들은 이 녹음된 테이프 속의 음악을 들으면서 공격 패턴의 타이밍을 맞춘다. 6일 안으로 1초라도 빨리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혹은 뭐 USB를 통해서 음악을 듣지만 그 당시에는 테이프 만화가 그려진 게 95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가 최신 매체인 거지. 어쨌든 간에 이 테이프에다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넣어놨거든. 이거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서로가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은 그날로부터 학교도 가지 않고 네르프에서 준 그 카세트 속의 음악에 맞춰가지고 타이밍을 서로 맞추는 연습을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도 오지 않고 계속 이제 집에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학교 반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켄스케랑 스즈하라가 한번 가보기로 해. 근데 가는 길에 학교 반장도 만나. 학교 반장도 여자애인데 되게 좀 바르고 누가 봐도 반장 같은 애거든요. 걔도 같이 걱정되니까 온 거죠. 근데 미사토 씨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그 와중에 저 뒤에 미사토도 같이 오는 거야. 레이도 같이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왕 다 같이 모인 거 밥이라도 먹자 싶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저 옆에서는 신지랑 아스카가 서로 음악 들으면서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트위스터 게임 아시죠? 그 막 바닥에 있는 거 막 모양 누르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트위스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발판을 서로 동시에 삑 누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거든. 근데 합이 더럽게 안 맞아. 아스카가 좀 빠르고 신지가 좀 느려. 계속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맞아.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열불 나잖아. 그래서 아스카가 헤드폰을 팍 집어 던져. 그러고는 네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되질 않잖아! 이러면서 팍 던지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미사토 거실에서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그만둘래?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아스카한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아스카가 투정을 부리면서 말하는 거지. 제가 아니면 얘랑 맞출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 나를 좀 잡아달라.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레이한테 레이, 한번 네가 해볼래? 하는 거야. 그랬더니 레이가 네 하는 거지. 그리고는 차분히 레이가 일어나가지고 저 빡쳐있는 아스카 대신에 헤드폰을 주워 쓰고 신지랑 타이밍을 맞춰보는데 타이밍이 삑 삑 삑 삑 정확히 맞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아스카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신지랑 레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툼도 물론 있었지. 하지만 다툼을 이겨낼 만한 큰 사건도 있었잖아. 서로가 이성 간의 호감 이런 걸 넘어서는 전후에 비슷한 게 이미 있단 말이야 둘은.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잘 맞는 거죠. 근데 이 레이랑 신지는 잘 맞아. 근데 신지랑 아스카가 합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신지가 문제인 게 아닌 거지. 아스카가 자꾸만 자기를 앞세우느라 남들보다 반박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기의 모습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아스카가 자기 눈으로 봐버린 거죠. 아, 뜨끔. 내가 사실은 신지를 물로 보고 내 명성을 앞세우기 위해서 신지를 이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닫는 거야 자기가. 그런 이제 모습을 보니까 미사토가 한마디 하는 거죠. 참 이래서야 한 작전을 변경해서 레이랑 신지랑 같이 하게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말을 은연중에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더니 아스카가 진짜 삐져. 진짜 삐져. 자존심 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더니 자기 방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더는 됐어요. 못 해먹겠다고요. 이러면서 방문을 팡 닫아. 그 말에 이제 신지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반장이 아스카 따라가라 그래. 신지한테 여자를 울리면 안 된다고 따라가서 사과하래. 그래가지고 신지가 마지못해 따라가거든요. 아스카 방으로. 그래서 저기 하면서 말을 거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러는 거야. 단칼에 신지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 게 나도 알고 있어. 난 에바에 타야 돼. 맞춰주겠어. 어떻게든 레이랑 미사토 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렇게 자신만의 의지를 되새기는 아스카의 모습, 그리고 약간 반성하는 모습도 신지가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약간 안심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여튼간에 점점 그렇게 사도가 공격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 날들이 지나면서 둘은 점점 더 박자를 잘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죠.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그 초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나란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공격의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새처럼 미사토 씨네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지와 아스카. 개운하게 샤워를 끝마치고 아스카가 욕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지가 이제 거실 바닥에서 편한 자세로 이제 만화책을 보면서 이제 있거든요. 그 모습에 이제 아스카가 물어보는 거죠. 미사토 씨는? 그랬더니 일하셔. 오늘 철야 근무라고 아까 전화 왔었어. 이러는 거야. 근데 아스카가 그 말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인즉 오늘 밤은 우리 둘뿐이라는 거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그 중학생들이 이거 어쨌든 신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그때부터 약간 신지가 가슴이 좀 뛰는 거죠. 그러고서는 아스카가 태연하게 자기 이부자리를 들고 자신의 방에 가요. 그 문을 탕 닫고 자려고 이제 그러나 보다 이랬는데 그 문을 다시 열고선 신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리코의 성벽. 넘어오는 순간 죽는 줄 알아. 이러고 문을 탕 닫아. 신지는 그 순간까지도 약간 당황 반, 살짝 찔린 마음 반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밤이 깊어서 자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둘 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신지는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무리 이제 좀 성격이 삐대고 그러지만 되게 예쁘단 말이야. 돈의 탑급 미녀예요, 아스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어.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팍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 열리자마자 바로 음악 꺼. 자는 척해. 기대 반, 기대하지 않는 척하는 마음 반. 이러고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스카는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지가 역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냥 자라고 누워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눈을 감는데 이 아스카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화장실 밖으로. 근데 화장실 문을 탁 닫더니 신지가 누워있는 이부자리 옆으로 와서 눕는 거야. Holy shit. 그러니까 이제 신지가 누워서 하고 깜짝 놀라는 거지. 야, 이거 찬스야? 이 아스카의 노림수일 수도 있어. 아니면 정말 잠결이라서 여기가 자기 방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의중을 모르겠는 거야. 이제 무슨 마음으로 내 옆에 누운 걸까? 이러면서 살짝 이제 이 아스카를 슬쩍 보는데
아스카의 입술이 이 달빛에 비춰가지고 너무 반짝거리는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도톰하고 너무 예뻐. 나도 모르게 신지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점점 가는 거야. 아스카 얼굴 쪽으로. 근데 그 순간에 아스카의 입술이 움찔움찔 거리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아스카가 엄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뭔가 꿈을 꾸고 있는지 이 잠들어 있는데도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엄마 엄마 막 이러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니까 신지가 반성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꿈에서도 엄마가 그리워서 저렇게 울고 있는 애를 내가 뽀뽀를 갈기려고 했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이부자리 챙겨가지고 아스카가 누워있는 원래 자기 자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다 그냥 이불 깔고 눕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등 돌려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는 거지. 자기야말로 어린애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뭐 내심 기대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인 건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원망인 건지 뭐 그런 말을 하고 신지가 읊조리다가 그렇게 결전의 전날 밤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공격 당일날이야. 장소는 네르프 본부에 있는 어떤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두 남녀가 뜨겁게 키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두 남녀는 놀랍게도 카지와 미사토였습니다. 미사토가 이제 막 움쭈움쭈 이러다가도 카지를 이제 밀치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다들 본단 말이야. 막 이래. 카지가 근데 그러면서 다시 누가 본단 말이지?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다 또 키스를 또 박어. 카지가 이제 그런 말을 또 하죠.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입은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래? 막 이러는 거야. 그렇죠? 미사토랑 카지가 뭔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전 시간에 드렸는데 사실 둘이 대학 시절 때 사귀었었어. 둘이 이제 연인이었던 거야. 근데 그 이호기 인수인계를 받으러 배에 갔을 때 카지를 미사토 씨가 다시 오래간만에 만난 거였겠죠? 그게 이제 전 남친을 만난 거야.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 붉어지고 당황하고 막 그랬던 거야. 여튼간에 그 약간 묘한 재회의 어떤 그런 기류가 카지랑 미사토 씨 사이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만 이 절친한 친구였던 그 리츠코만큼은 이 둘 사이에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다 라면서 이제 그 흐름을 읽어내지. 그러면서 약간 질투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네. 왜냐면은 미사토는 성격이 워낙 좋고 모두에게 약간 사랑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리츠코는 약간 동물로 치면은 고양이 같아. 성격도 좀 날카롭고 후배들도 잘 따르지만 경외심 비슷한 걸로 따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카츠라기 미사토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 사람, 아마도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카지랑도 묘한 썸씽이 다시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걸 보니까 리츠코는 또 약간 질투심 비슷한 게 여자로서의 마음이 촉발되게 됩니다. 여튼간에 정말 작전의 시간이 다가왔어. 그 불가사리 닮은 사도가 다시 쩌적쩌적 하더니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점점 내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초호기와 이호기에 탑승한 채로 신지와 아스카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사토가 다시 한번 최후의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마. 음악 시작과 함께 동시에 AT 필드를 전개할 거야. 그 뒤로는 작전대로. 둘 다 알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신지와 아스카가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출격하기 직전에 아스카가 신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 있지? 처음부터 풀가동, 최대 속력으로 가는 거야. 그 말에 신지가 알고 있어. 62초 내로 끝낸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62초 내로 끝내야 되냐면은 두 기체가 출격을 나감과 동시에 어떠한 행동의 제약도 받지 않고 힘을 풀로드로 다 땡겨.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엄빌리컬 케이블을 꽂지 않은 상태에서 싸워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엄빌리컬 케이블이 없으면 체내 배터리로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작전을 서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네르프 직원이 사도! 목표 지점에 도달!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에 미사토가 조용히 발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초옥이랑 이옥이가 하면서 출격을 완료해요. 그러면서 이제 출격하는 그 도중에 음악이 재생되는 거야. 그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신지와 아스카가 그렇게 합을 맞추면서 싸우게 됩니다. 출격을 하자마자 둘 다 높이 동시에 뛰어올라서 들고 있던 창이 있었거든. 창. 그거를 사도한테 빵 던져. 그 창을 맞자마자 사도가 둘로 또 갈라지면서 사도가 둘로도 증식을 하는 거야. 하면서 증식 딱딱 해. 이때 초옥이랑 이호기가 각자 라이플을 꺼내 들어서 정확히 한 사도씩 마킹을 해가지고 사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사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반격을 했겠죠. 고에너지파를 모아가지고 또 쏘는데 초옥이랑 이호기가 똑같이 움직여. 완전 똑같이. 백덤블링을 슝슝슝슝슝슝 하면서 그 에너지파를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네르프 본부에서는 요격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그 사도한테 온갖 포격들을 퍼붓거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사도들이 맞으니까 또 공격이 잠깐 먹혀서 행동이 제약이 되는데 그 순간에 잠시 피해 있던 초옥이랑 이호기가 사도한테 막 달려가. 쿵쿵쿵쿵. 그래서 어퍼컷을 팍 동시에 날려요. 공중에 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일정 피해를 입으면 얘네가 다시 한 몸으로 합쳐진단 말이야. 방어막의 어떤 성능을 최대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 한 몸으로. 코어가 2개, 몸은 하나. 이걸 노렸죠. 그때 신지랑 아스카가 점프를 팍 뛰더니 서로의 등을 이렇게 맞댄 채로 유니즌 킥. 둘이서 동시에 발차기를 해가지고 직격으로 사도한테 빵 가는 거야. 그게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이 배지 기억하시죠? 요게 그 불가사리 닮은 사도한테 동시에 발차기를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걸 탁 하는 거야. 그랬더니 동시에 코어가 쩌적 하면서 팍 하면서 터져요. 그 사도가 터지는 걸 보면서 네르프의 직원들, 뭐 부사령관이라든지 미사토, 뭐 카지, 리치코 다들 환희에 찬 얼굴로 그 들을 보고 있었어. 첫 번째 이유는 서로 저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애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벅차올라요, 그죠? 인간 승리의 느낌인 거지. 그거랑 동시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이 두 기체가 힘을 합쳐서 싸우니까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야. 여태까지 물론 레이랑 신지랑 힘을 합쳐서 싸운 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서로가 모자란 상태에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태였던 거고 그 외에는 전부 각계로만 싸웠었단 말이야. 근데 두 기체가 한 번에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공격력이. 그 생각에 다들 짐짓 놀라게 되죠. 여튼 그렇게 사도를 무찌르고 날이 바뀌게 됐습니다. 장소는 일본 도쿄의 시부야처럼 보이는 곳 있죠. 패션의 성지. 아주 시내 번잡한 곳이야. 사람들 많이 지나가고 그런 곳인데 아스카랑 카지가 둘이 같이 시내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카는 카지를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한껏 팔짱을 낀 채로 경쾌하게 시내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헤헤, 카지 씨랑 쇼핑을 할 수 있다니 저렇게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그렇게 들린 곳이 수영복 코너야. 수영복 코너에서 아스카가 수영복을 막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러면서 막 카지 씨한테 보여주는 거야. 카지는 되게 당황해하죠. 나를 뭐 이런 데 끌고 왔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당황하지. 근데 이제 카지를 괜히 당황시키려고 수영복 가게에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제1중학교가 수학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예. 오키나와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제주도 같은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들떠가지고 쉬는 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카지랑 같이 쇼핑을 나온 거야. 동시에 약간 여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카지랑 같이 쇼핑을 나왔던 거지, 아스카가. 여튼 그렇게 그 수영복을 다 사고 카지랑 아스카가 어떤 분위기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루프탑 라운지에서 식사 겸 음료를 이제 마시고 있었는데 뭐야, 수학여행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이제 아스카가 궁금하니까 저기 카지 씨는 수학여행 어디로 갔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말에 카지가 눈썹이 살짝 굳어. 나는 수학여행 같은 거 가본 적 없어. 그러는 거야. 되게 놀라운 말이죠. 학생 때가 분명 있었을 텐데 수학여행을 안 가봤다니까. 그래서 에? 어째서요? 하면서 아스카가 묻는데 무언가의 회상에 빠졌던 것 같은 표정을 짓던 카지가 짐짓 또 미소를 짓더니 세컨드 임팩트 때문에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세컨드 임팩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애니메이션에서 본격적으로 세컨드 임팩트, 서드 임팩트, 인류 보완 계획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설명을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어. 이때부터 에반게리온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컨드 임팩트가 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지구에 소행성이 충돌했어. 남극 쪽에. 그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인구 20억 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도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계절 내내 여름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행성 충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게끔 정부 조직 같은 곳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이야. 소행성 충돌 같은 건 원래 없었어. 1990년대에 남극에서 어떤 물체가 발견됐어요. 그 파묻혀 있던 무언가는 인류사를 바꿔놓을 만한 물건이었단 말이야. 그걸 발견했으니까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 이걸 가지고 뭔가 실험을 했어. 네르프 사람들이. 근데 그 실험이 잘못되면서 20억 명이 다 같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발견된 그 무언가가 무언가인지는 아직까지 만화가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뭔가 실험을 하려고 했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나 일반적인 기관이 실험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리질 않았을 거 아니야. 뭔가 특별한 기관이 있었겠죠? 걔네의 명령으로 실험을 하고 막 그런 거였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제레라고 하는 기관이 나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만화에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레는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영혼이란 뜻이야. 이 제레는요, 중세 암흑기에 탄생한 원래 종교 집단이었어요. 약간 좀 막 무슨 기독교 분파 이런 느낌으로 종교 집단이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레라고 하는 종교 집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된 거야. 네. 그러면서 1900년대쯤 들어섰을 때는 이미 세계 각지를 다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의 커다란 비밀 조직이 되게 됐어.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막 그런 데 있잖아. 프리메이슨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 UN 있잖아요. UN 네르프도 UN 그 아래에 있는 비밀 군부 조직이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UN도 사실은 제레의 산하에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UN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그냥 허울 좋은 간판일 뿐이야. 사실은 UN이고 네르프고 전부 다 제레의 아래에 있는 기관인 겁니다. 이 제레는 지속적으로 네르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카리 겐도랑 이제 소통을 해요. 근데 만나서 소통하는 건 아니고 음성만 이용해서 약간 전화 비슷한 걸로만 소통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소통을 하냐면은 인류 보안 계획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남극에서 어떤 물체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같이 발견된 게 있었으니 그것은 사해문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 뭐 이것도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해문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예언서 비슷한 거야. 근데요, 이 만화에서는 정확히 사해문서가 뭔지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아.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언서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 사해문서를 예언서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어쨌든 이 사해문서에는 미래에 대한 게 적혀 있으니까 사도가 언제 침투를 한다 이런 게 다 적혀 있던 거야.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정말로 사해문서의 내용대로 세컨드 임팩트가 터지고 그 실험 때문에 지구가 자전축이 틀리고 15년 뒤에 사도가 일본 제3신 도쿄시 있는 곳으로 쳐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애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주마다 한 번씩 오는 거야. 무슨 예능 프로그램 마냥.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인류 보안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던 거였어요. 네. 게다가 이 네르프 기관의 사람들도요. 상층부 사람들만 인류 보안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지 중역층 그 이하 사람들은 전혀 몰라. 이 인류 보안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카리 겐도랑 그 부사령관인 후유츠키 코조 둘뿐이야. 둘이랑 제레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카츠라기 미사토라든지 아카기 리츠코 이런 사람들은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타이틀만 알고 있는 거야. 내용은 잘 몰라. 그래서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있고 잘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둘이 거의 사령관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뭔지 아예 모르는 거야. 파일럿들도 전혀 몰라요. 인류 보안 계획이 뭔지. 그나마 중역들 사이에서는 카지 료지 있죠. 아까 그 아담 가져왔다고 했던 이카리 겐도한테 막 상자 주고 그랬잖아. 걔만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카지 료지까지는 인류 보안 계획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 여튼간에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스토리로는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건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제레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전 세계를 뒤에서 주무를 수 있는 아주 큰 비밀 기관이다. 네르프, UN도 이 제레라는 기관 밑에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네르프와 제레가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은 총사령관인 이카리 겐도 그리고 부사령관인 후유츠키 뿐이다. 제3신도쿄시로 침입해오고 있는 저 사도들 그리고 네르프가 지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그 무언가가 만나게 되면 서드 임팩트라고 하는 지구의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는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네르프와 제레는 이 서드 임팩트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주목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왜 중간에 왜 재밌는 스토리 얘기하지 왜 갑자기 설명을 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더 이해가 안 돼. 앞으로 내용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다 이런 양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아스카와 카지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원래 이제 아스카가 들떠 있었고 수영복을 구매했었고 이런 게 전부 수학여행을 떠나기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명의 파일럿은 오키나와로 가는 그 수학여행이 취소가 돼요. 파일럿들은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려. 카츠라기 미사토가. 왜냐? 파일럿들이 여행 간 사이에 사도가 침공을 해오면은 서드 임팩트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너네는 가지 마 이렇게 막은 거야. 그 말에 아스카가 굉장히 실망하죠. 그런 게 어딨어? 맨날 일이 벌어질까봐 대기라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 하지만 카츠라기 미사토 씨는 오히려 웃는 낯으로 웃으면서 말하죠. 작전 담당인 내가 정했어. 어쩔 수 없잖아. 사도가 갑자기 침공해 오면 막을 사람이 없는걸. 그나저나 말이지 너네들 성적표를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수학여행도 취소가 된 김에 너희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 이런 말 하는 거야. 최악이죠. 수학여행도 못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있으래. 여튼간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세 명은 수학여행을 못 가고 이제 학교에 남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뭐 하고 싶겠어? 오래 못하지. 그래서 이 오키나와에 가지 못한 한이라도 풀기 위해서였는지 다들 수영장에 가거든요. 실내 수영장. 그 네르프 본부에 있는 수영장인 건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내부 수영장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네르프에 있는 실내 수영장인 것 같아. 아무도 없어 그 수영장에. 수영 레인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레이도 수영복을 입고 혼자 조용히 수영을 하고 있어. 레이도 나름 실망했나봐. 오키나와에 못 가서 조용히 혼자서 구석탱이에서 자명하면서 막 수영을 막 하고 있어. 그리고 아스카도 그 카지 씨랑 같이 쇼핑하면서 사왔던 그 비키니 있거든요. 비키니를 입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지만큼은 저쪽 구석탱이에서 책상이랑 의자 가져와가지고 노트북 펼쳐놓고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야. 노잼 인간이죠. 남들 다 놀 때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 꼭 있거든. 수학여행 갔을 때도 문제집 들고 온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혼자서 이렇게 뚜들뚜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스카가 보이기에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스카가 와가지고 바보 신지 여기까지 와서 뭐해?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제 신지가 이과 공부 막 이래. 참나 시키는 일에 잘 따르기나 하고 기특하기나 하셔라 이러면서 이게 비꼰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아스카의 그 복장이 비키니란 말이에요. 비키니. 아스카가 또 몸이 또 꽤 좋습니다. 그래서 신지가 눈 둘 때를 모르겠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흘깃흘깃 보면서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카가 다가와서는 어디 무슨 문제인지 좀 보자 이러면서 다가와가지고 신지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대신 풀어줘. 이게 보니까 빨리 풀고 같이 놀고 싶은 거야. 근데 아스카가 말은 틱틱거리거든요. 전형적인 츤데레예요. 예. 근데 신지가 보기에는 아니 얘랑 나랑 똑같이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그냥 쫙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놀란 거죠. 신지가 아스카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데 어째서 학교 점수는 그렇게 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아스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아직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한자가 많아.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전부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라서 어렵지도 않은걸?
이러던 거야. 알고 봤더니 얘가 대학교를 이미 졸업했어. 독일에서. 그러니까 외모만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교도 조기 졸업한 천재 소녀였던 거야. 게다가 에반게리온 조종까지 할 수 있는 파일럿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신지가 막혀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과 그 항목 중에서 열팽창에 대한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아스카가 볼멘 소리 하면서 신지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참나 유치한 걸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열팽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우면 쪼그라들고 상대적으로 뜨거우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아스카가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올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슴에도 열을 좀 불어넣으면 팽창이 되려나? 이런단 말이야. 이러니까 신지가 또 눈둘 때를 몰라. 아씨 미치겠네 자꾸. 나는 신사답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나를 신사답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얼굴 붉어져가지고 하면서 노트북에 또 눈을 또 고정하는 거죠. 아주 아스카 이거 아주 그냥 불엿이야 불엿이. 하여튼간에 그러던 와중 네르프 본부, 이 본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포착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 제3신도쿄시 인근에 아사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여기가 활동하는 활화산이야. 근데 막 분출되진 않고 이 안에 마그마 같은 게 있는, 용암이 막 들끓고 있는 그런 화산이거든요. 근데 이 화산 활동을 연구하고 있던 아사마산 지진연구소가 보고서를 보낸 거야. 근데 보니까 이 화산이 그냥 화산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뜨거운 용암 저 깊은 곳에 뭔가 알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한 거지. 그래서 네르프 사람들이 그 보고서 내용을 받고 감시 장비를 직접 용암에다 넣어봐. 그래서 감시 장비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쭉 내려가게끔 만들어가지고 레이더 비슷한 걸로 한번 쫙 쏴보는데 뭐가 있어. 용암 안에 뭐가 있어. 이게 타원형이고요. 이 안에서 약간 생체 움직임이 조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체 패턴 파랑이라고 감지가 됩니다. 이 파랑이라는 그 생체 패턴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낸 게 있지. 아하, 사도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금 발견한 것처럼 약간 알 형태 비슷하게 있다가 부화하는 거야. 부화해서 제3신도쿄시로 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사도가 침공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침공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은 제3신도쿄시에 쳐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 나가서 마중을 나가가지고 이런 알들을 없애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소식을 이제 이카리 겐도 총사령관한테 전했겠죠, 미사토가. 그리고 이카리 겐도는 이 미사토의 작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레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저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친다. 어떻냐?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제레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미리 나가서 공격하다가 이 정말 제3신도쿄시가 아무런 전투태세를 갖출 수가 없어서 공격을 당하면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말리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카리 겐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껏 방어만 해왔던 우리가 처음으로 공세를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제레 사람들을 설득해. 그렇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러면서 되게 좀 말리거든요. 근데 겐도가 이런 말을 하지. 하지만 살아있는 사도 샘플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너네들도 갖고 싶지 않냐 이거야. 이게 뭔지, 이 부화하기 전의 샘플은 더 귀하다.
앞으로의 어떤 인류 보안 계획과 더불어서 뭔가 중요한 단초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나 봐. 그래서 마지못해 제레가 그 작전에 응해요. 그렇게 해라. 근데 망하면 알지? 우리 인류 다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맘대로 해라. 이러고 갑니다. 여튼간에 리츠코 박사가 신지, 레이, 아스카를 네르프 본부로 불러요. 그리고 브리핑을 시도합니다. 자, 이해했지? 이번 작전의 최우선은 부하하지 않은 사도의 생포야. 가능한 한 생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생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자리에서 처단하는 것을 목표로 생포 작전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 아스카가 저요! 제가 작전을 수행할게요! 하면서 나서는 거야. 사실 근데 신지는 마음속으로 또 결국 그래봤자 내가 나가게 되겠지? 이러면서 속으로 가기 싫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리츠코 박사가 그래 아스카 네가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지는 속으로 아싸 개꿀 이럴 거 아니야. 다행이다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2호기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0호기는 테스트 타입이고 초호기 1호기는 이 프로토타입이야. 그래가지고 불안전해. 2호기가 최초의 양산형 기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투력이라든지 안정성이 훨씬 높아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2호기를 보내자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가 타는 0호기는 네르프 기지에 주둔해 있고 혹시 모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스카 2호기가 직접 이 방염복 같은 거 뜨거운 용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입고 들어간다. 그리고 초호기는 그런 아스카가 공격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산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다. 이런 식의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 전인 사도의 생포 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플러그 슈트도 방염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되게 뜨거우니까. 이게 진짜 뭐 몇천 도 이상의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도 열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체 안에 있던 그 엔트리 플러그 있죠. 파일럿이 들어가는 캡슐. 거기도 열이 받아. 그래서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방염복에 플러그 슈트를 입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호기도 그 로봇도 방염복 비슷한 걸 입어요. 근데 우주비행사 복장 같은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걸 기체 위에다가 또 씌우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방법이 있습니다. 헤엄쳐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방염복을 입은 2호기를 화산에다가 떨고, 근데 그냥 떨굴 수는 없겠죠? 엄빌리컬 케이블을 또 방염 처리해가지고 2호기에 꽂아놓는 거지. 그래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천천히 2호기를 이 화산 밑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뜨겁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아스카랑 신지가 말했던 것처럼 열팽창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기체 내외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히트 파이프 같은 거를 같이 엄빌리컬 케이블 옆에다가 세트로 꽂아놔. 일정 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2호기는 그 결국은 화산 안에 있는, 용암 안에 있는 사도의 알을 채집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알을 잡을 수 있는 집게 비슷한 거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작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작전을 바로 수행하게 돼요. 사도의 알이니까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다 같이 온천 마을로 유명한 그 아사마산 인근으로 다들 네르프 직원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설명대로 아스카가 들어가게 돼요. 한 1.3km까지 들어갔어. 쭉 들어가. 근데 원래 여기가 사도의 알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사도의 알이 없어. 이게 왜 없냐면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마그마도 결국은 액체야. 결국은. 되게 고체에 가까운 액체지만 어쨌든 간에 대류가 있단 말이야. 안에서 흐른다고. 차가운 부분, 뜨거운 부분이 순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휘적휘적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위치보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레인을 이제 임계점보다 더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쿵쿵 이러면서 이호기의 겉을 감싸고 있던 방연판이 조금씩 쪼그라들어. 근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스카 괜찮겠어? 하니까 아스카가 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이러면서 쭉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보관하고 있던 통이 찌그러져 버려. 그래서 그 나이프가 떨어지거든요. 바닥으로 가라앉아.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야. 알만 우린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쭉 더 내려가다가 실제로 그 알을 발견해요. 검게 생겼어. 그래서 집게를 딱 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채집을 딱 해.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크레인 당겨줘요 하니까 크레인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쉽게 그 사도의 알을 채집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었어. 쭉 올라가는데 윙 이러는 거야. 이게 뭐냐? 사도의 알이 부화하고 있는 거야. 얘를 지금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부화하는 거야. 얘가 눈치를 챈 건지 뭔진 모르겠어. 타이밍이 안 좋은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거의 다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레이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좀 사도의 알의 그 움직임을 보는데 세포 분열이 너무 빨라. 분명히 약간 태아 같은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곳에 팔다리가 되게 자라나고 꼬리도 막 자라나고 하면서 그새 그 포획한 그 집게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커져버려. 그래서 하면서 용암 속에서 사도가 깨어나 버립니다. 이 사도는 그 네 번째 사도랑 비슷하게 헤엄칠 수 있는 사도야. 근데 네 번째 사도는 바닷속을 헤엄치는 가오리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약간 되게 용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용암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애인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수 없다.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미사토 씨가 작전 중지! 이제부터 포획 작전이 아니라 사살 작전으로 변경한다. 하면서 사도를 죽이라 이거야.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지. 빠지면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카가 네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칼을 딱 빼려고 하는데 아차 칼 떨어뜨렸잖아 아까. 무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죠. 맞다 무기를 떨어뜨렸지.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가 막 헤엄치면서 지금 이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거든. 하면서 어쩌지 하다가 미사토 씨가 신지한테 말을 하지. 신지는 지금 화산 밖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초호기에 탄 채로. 그래서 신지! 아스카한테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던져! 하는 거야. 그래서 초호기가 나이프를 겁나 세게 용암에다가 팍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겁나 세게 던져도 용암이 사실상 고체에 가까운 액체잖아요? 이거 말곤 쟤한테 칼을 전달해줄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세게 던지는데 느려. 꼬물덩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면서 사도가 이호기한테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젠장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아스카가 막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는데 사도가 공격을 딱 하려고 입을 벌려오는 순간에 칼이 딱 도착을 해. 그래서 칼을 딱 빼가지고 쫙 하면서 피식 하면서 칼을 꽂아 넣는단 말이야 사도한테. 근데 안 통해. 왜 안 통하냐면은 얘는 본투비 용암에서 태어난 애야 사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 타격으로는 이 코어를 까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코어를 감싸고 있는 이 피부가 너무 단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치익 하는데 칼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되게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신지랑 아스카가 동시에 아 맞다! 열팽창!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 거죠. 아까 신지가 수영장에서 아유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아스카가 꼽줬던 그 열팽창 있잖아요. 열팽창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아스카가 지금 그 와이어에 매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사도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조금 뜯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근데 그 와이어가 단순히 그냥 튼튼한 방염 재질의 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엄빌리컬 케이블도 있고 히트 파이프, 그 냉각 파이프가 같이 있단 말이야. 2호기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이용해서 사도한테 열팽창을 일으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아스카가 히트 파이프를 팍 끊어가지고 사도의 겉껍질 틈새에다가 딱 끼워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네르프 본부 사람들한테 말을 하죠. 냉각 파이프를 개방하고 레벨을 3까지 올려요! 하는 거야. 아마 3이 최대 레벨인가 봐. 그래서 그 말에 네르프 직원이 좋아! 하면서 3까지 드르륵 올리거든. 그랬더니 그 냉각 파이프에서 엄청나게 차가운 한기가 하면서 용암 밑에서 팍 나오는 거야. 그 파이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두꺼운 피부랑 피부 그 틈새에 꽂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차가운 한기가 빡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래서 뻥 터져. 그래서 사도를 물리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왜? 신지가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이런 난관을 타개할 수 있었던 건데 다 좋은데 결국은 지금 이 호기의 열 수축을 막아주고 있던 냉각 파이프를 뽑아가지고 적한테 꽂은 거잖아. 그런 즉 이 호기가 지금 열 수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방염 장갑, 이 호기를 감싸고 있는 그 장갑판이 점점 퉁퉁 하면서 쪼그라들어. 게다가 사도한테 아까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와이어, 이 호기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던 와이어가 끊어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끊어져. 그러니까 탕 끊어져가지고 얘가 용암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이호기가. 그리고 열도 막 엄청 올라와. 그래서 아스카가 조용히 읊조리는 거지. 모처럼 멋지게 해치웠는데 짜증나게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약간 죽음을 맞이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하면서 뭐가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는 이호기를 팍 붙잡아. 그게 뭐냐? 초호기였어. 초호기가 용암으로 들어가서 이호기를 탁 잡은 거야. 그걸 보고 아스카가 바보 무리까지 하면서 신지를 향해서 싱긋 웃는데 이 살은 거죠. 구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초호기는 방염복을 안 입고 있거든요. 괜찮은가 봐. 초호기는 좀 튼튼한가 봐. 근데 애니에서는 딱히 설명을 안 해줘요. 어쨌든 간에 초호기가 위기에서 이호기를 꺼내드는데 성공을 하고요. 사도의 샘플은 결국 얻지 못하고 그냥 무찌르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번째로 침공해온 사도, 산달폰이라는 이름의 사도거든요. 걔까지 무찌르게 된 네르프 기지.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사마산이라는 곳은 활화산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변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작전도 끝났겠다. 애들은 수학여행도 못 갔겠다. 아쉽잖아. 그래서 내친 김에 미사토 씨랑 아스카랑 신지는 유명한 노천 온천탕으로 가기로 해. 그래서 각자 남탕 여탕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딱 하는 거야. 신지가 이제 극락이다 극락. 온천이라는 거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 혼자서. 근데 옆에 있는 여탕에서는
아스카랑 미사토 씨가 같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다 벗고 있으니까 몸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아스카랑 이 미사토 씨는 서로. 근데 미사토의 이 배 쪽에 이 가슴으로부터 배까지 대각선으로 길게 큰 흉터가 있는 거야. 그 보이니까 좀 신경 쓰이는 거지 아스카가. 그래서 이제 운을 떼는 거지. 저기 미사토 씨 이렇게 말하니까 눈치를 챘지. 바로. 그래서 미사토가 이제 이건 세컨드 임팩트 때 다쳐서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컨드 임팩트라는 게 결국은 죽은 사람들한테도 큰 사건이었겠지만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큰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말을 아스카가 꺼내요.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러는 거야. 미사토가 아스카의 그 말에 일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야. 하지만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잖니? 이러는 거야. 사도를 물리친 건 참 다행인 일이지만 과연 아스카의 과거는 뭐길래?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인류 보완 계획과 이카리 겐도가 손에 넣었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에반게리온 설명의 4편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분량이 평소보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스토리 진행상 아직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이 거의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한 10화? 11화? 거의 절반 정도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큰 사건은 없으나 인물들의 어떤 뭐 하모니라든지 그리고 조금 등장하는 그런 단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요. 신세기 에반게리온 설명의 1편이 지금 10,000분이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냥 내가 재밌자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시니까 감사하지만 동시에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다. 예. 그래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올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4편 언제 나오냐고 묻지 마세요. 때 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 에반게리온을 제가 로보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어떤 분이 실제로 댓글을 달았어. 로보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왠지 그 말 취소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댓글을 쓰신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제 말에 토를 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게 트리거거든. 트리거.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로봇 많아 이러면은 빠직 그 말 취소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건 저도 공감해요. 근데 저는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스토리를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 상황에 맞는 언행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제가 멍청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때가 되면 용어에 대한 것들은 다 제가 바로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화도 최대한 빨리 또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또 공포 이야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반게리온 설명회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